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튀르키예에서 역대급 강진이 발생한 뒤 하루 만에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도 수만 명에 달하는데 100차례가 넘은 여진 때문에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빌딩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두 차례 강진이 훑고 간 뒤 구조 작업이 한창이던 중 일어난 여진 탓입니다. 여진의 여파는 튀르키예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최초 강진 뒤 30시간 동안 여진만 100차례 넘게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망자만 6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부상자도 수만 명에 달합니다. 곳곳에선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건물 잔해 속에 가족이 남아있다는 걸 알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싸늘한 주검역, 돌더미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처절한 비명도 들립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앞으로 닥쳐올 여진은 더 큰 두려움입니다. Kurban olduğum herkesten bize dua edin. Bize dua edin. Gelip gidiyor. Ne olacağımız belli değil daha. 시간이 지날수록 여진의 빈도와 강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규모 5에서 6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견디기 힘든 최악의 고통을 마주한 튀르키예인들에게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강진 피해 지역에 석 달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지진 피해를 본 10개 주에 헌법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으며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5만 명이 넘는 구호 인력을 파견하고 53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강진 발생일부터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 피해 지역은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 지역의 광범위에서 역부족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도착한 독일 구조대가 60대 여성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Die Frau lag sehr tief im Trümmerberg drin. Die Trümmer waren extrem instabil, aber wirklich brandgefährlich. Da war die Frau von einem Kühlschrank blockiert. Und der Kühlschrank war gefüllt mit Lebensmitteln, mit Flaschen und dann Witz. 하지만 이렇게 구조대가 도착한 곳은 피해 지역의 일부입니다. 상당수 지역은 주민들이 직접 건물 잔해를 걷어내며 가족 등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뭐라도 do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시내를 나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Adeta bir hayalet şehir gibi olmuş. En az 50 yıl geriye gittik. Hayatımız mahvoldu, çocuklarımız mahvoldu, hayatımız gitti. Çocuklarımızı, anamızı, babamızı kaybettik. 튀르키예 당국은 구조 작업과 별도로 생존자들에게 우선 비상용 텐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 거처입니다. Çadırlarda kalıyoruz. Nereye kadar kaç gün kalacağız bilemiyoruz. Artçılar devam ediyor. Hemen bunun da ne kadar süreceğini bilemiyoruz. Şu anda çok bir perişanız böyle. Bir şey diyecek söz bulamıyoruz bu kadar. 하지만 시간은 생존자들의 편이 아닙니다. 진앙인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의 기온은 이날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Continued aftershocks, severe winter conditions, damage to roads, power supplies, communications and other infrastructure continue to hamper access and other search and rescue efforts. 전문가들은 24시간이 생존자를 발견할 골든타임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대가 어젯밤 공군 수송기 편으로 튀르키예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외교부와 119 구조대, 한국국제협력단 등 60여 명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인 50명을 포함해 모두 1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 4차례에 걸쳐 총 127명의 구호 인력을 파견한 사례가 있지만 단일 파견 규모로는 이번 튀르키예 긴급 구호대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튀르키예에 500만 달러, 약 63억 원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향후 피해 확산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라며 대선 불복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이 아닌 국면 악화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혼란과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때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 또 탄핵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문책하는 건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야3당이 공조하는 만큼 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넘은 경우는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탄이냐 국회의 책무냐 명분을 앞세운 여야의 여론전은 표결 이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앞서 저희가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6,300명을 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현재 7,800명을 넘은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사망자 수가 6,3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방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수 7,800명을 넘은 상황이라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0일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또 한 번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 이 대표 측근에게 흘러간 대선 자금이나 뇌물 등 대장동 뒷돈에 대한 입장을 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다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평일에 나오기로 한 겁니다. 1차 조사 열흘 만에 확답을 내놓은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강력한 주중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국정에 집중해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일에는 여러 가지 실제로 당대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 평일날 꼭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검찰의 입장은 참 선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날짜를 두고는 절충점을 찾았지만 이제 문제는 출석 시각입니다. 이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보다 빠른 오전 9시 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차 조사 때도 검찰이 통보했던 시각보다 1시간 늦게 나왔던 만큼 사실상 오전 11시 조사가 유력해 보이는데 검찰은 일단 예정대로 2차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선 대장동 수사의 본류인 배임과 민간업자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검은 돈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여만 원과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 2억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뒷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공동으로 약정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첫 조사 때는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사실상 답변을 가름해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라 검찰과 이 대표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와 불법 정치 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도 함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을 어렵게 만나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공조할 일이 많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이 오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 대표님이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의 모습, 또 전당대회 모습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결국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 이념 공세를 펼치며 당 정체성에 의문이 든다고 맹공을 이어가자 안 후보가 과거 단일화 전력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은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함께 야당으로 민주당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제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우리 야당이 이기면서 정권교체의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가지고 이 정권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생각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 진출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이른바 컷오프로 불리는 예비경선 결과를 모레 발표합니다. 한편 김기현 후보는 오늘 보수 시민단체들과 만난 뒤 책임당원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안철수 후보는 경기도 평택과 안성, 이천 등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뜬금없이 대통령과 당대표 등의 당비 납부 액수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비를 300만 원이나 내는데 선거 과정에서 말도 못하냐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뒤 여당 정책위 의장은 당에 대한 애정이 커서 당비를 많이 내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신호 기자가 국민의힘 당규를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이 당비를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냅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시는 줄. 예.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당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으시지요. 저희도 30만 원씩인가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300만 원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 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이 당비를 300만 원 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여당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의 발언 취지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10배 많은 당비를 내는 당원의 한 사람인데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할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였는데 정책위 의장의 설명에서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애정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규를 찾아봤습니다. 직책 당비라는 표현으로 공직자와 당직자, 당원이 얼마 이상의 당비를 내야 하는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300만 원 이상, 국회 부의장은 100만 원 이상, 지역구 의원은 30만 원 이상, 비례대표 의원은 50만 원 이상, 광역단체장도 50만 원 이상을 매달 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도 300만 원 이상, 당대표는 250만 원 이상, 원내대표는 100만 원 이상, 정책위 의장은 70만 원 이상, 책임당원은 1,000원 이상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당비 납입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대통령도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대통령실의 언급은 난데없이 당비 납부 액수에 대한 관심으로 번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도 당대표 때 200만 원 넘게 냈는데 권유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꼬집었습니다. 당비 200 가까이 내던 당대표는 맨날 뭐 뒤에서 총질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비 300 내니까 말 좀 하자 이러는 거는 뭐 하여튼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장난하자는 건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도 대통령실의 언급이 당비를 내는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냐며 300만 원을 당원들이 내는 보통 당비 1,000원으로 나눠보자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당규를 살펴보면 당비를 내는 액수와 당내 발언권이 비례한다는 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역시 튀르키예 강진 관련 기사인데요. 지금 한 아이가 구조대 품에 안겨 있는데 현지에서 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좀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그리고 악천후가 겹치면서 구조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구조대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는 어린아이를 구조하는 모습 실려 있는데요. 그 위에 잔해 속 아이들의 울음, 구조 장비가 없다는 제목이 참 마음 아픕니다. 자, 다음 신문 보시면요. 동아일보인데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주민을 구조하는 모습 보입니다. 구조되고 있는 주민의 모습을 보면요. 다소 어리둥절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 많은 주민들이 잠든 시간에 벌어졌던 당시 참사 분위기가 묻어 있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조선일보 사진 준비했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잔해 옆에 앉아 있는 한 남성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건물 더미에 살짝 나와 있는 손을 잡고 있습니다. 15세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주검 위로 잔해가 켜켜이 쌓여 있어서 당장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숨진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더 좀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 피해도 지금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거라고 전망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난 1999년 지진으로 18,000여 명이 사망했을 당시에 튀르키예의 경제 성장률이 5.66%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적극적인 구제 정책, 즉 돈을 풀 경우에는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지진의 여파로 금융시장도 요동치는 모습이었는데 리라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어제 긴급고대 110여 명을 현지로 급파를 했죠. 부디 좀 안전하게 많은 생명을 구하는 구조 활동을 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티 저도 사실 평소에 좀 즐겨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서비스 지금 무료 호출 서비스를 폐지하는 걸 검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영진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다각도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전해지는 건 무료로 제공하는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폐지하는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호출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카카오티는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먼저 호출 여부를 알려주는 배차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 택시 기사들이 수락률이 높다 보니까 일반 택시 기사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앱의 사용자 약 3천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반대로 가맹 택시 시장에서 철수하고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만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공정위의 제재 결과가 나오면 추가 논의를 거쳐서 최종 사업 재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관련 서비스를 좀 자주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소식이었는데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그런 재편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전쟁 난 듯이 물건을 쓸어간다. 요즘 장보기가 무서운 그런 물가인데 군마트가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제 오전 군마트의 모습이 지금 담겨 있는데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60여 명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군 영회마트의 모습이고요. 이곳을 포함해서 전국에 115곳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현역 군인 또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국가유공자의 조부모, 부모, 손주 등이 이 군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군마트의 판매 가격을 보면요, 대부분 대형마트의 절반 혹은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었는데요. 한 이용객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일을 다 마치고 오후에 오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최근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텅텅 빈 매대만을 마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녀를 지금 현역병으로 보낸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자주 이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꼭 군인 본인과 함께 오지 않더라도 가족 신분을 증명해주는 밀리패스와 같은 앱을 이용하면 군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 이용객은 아들이 전역하기 전에 덕 좀 보자라는 마음으로 왔다면서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식을 군대에 보낸 걱정도 있겠지만 또 이런 덕도 보는 것도 있네요.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떠밀려서 부장보직을 맡는 막내 교사. 조금 제목이 이상한데 막내 교사가 부장보직을 맡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부장교사라고 하면 교장이나 교감 다음으로 서열이 높게 여겨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교직 생활을 한 교사들이 보통 맡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다들 기피하면서 2030 저연차 교사들이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작년 전국 초중고 부장교사 9만 3천여 명 가운데 2만 1천여 명, 약 23%가 2030 세대였다고 하는데요. 이 비중 매년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연차의 교사들이 부장보직을 기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먼저 첫 번째는 수당이 적다는 이유입니다. 부장교사의 수당은 월 7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0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보직을 맡게 되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 정도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고요. 또 보직을 맡게 되면 그만큼 책임질 일도 많아지는데 교권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느끼는 교사들은 이를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교사들이 보직을 맡게 되는 건데요. 직은 맡았지만 선배 교사들 사이에서 난감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하고요. 또
또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선배들 사이에서 이 부장보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드는데 이 관련 제도가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뭐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어본 바가 있는데 지금 고기보다 쌀을 지금 덜 먹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그리고 육류 소비량 비교를 보면요. 쌀은 56.7kg, 또 육류는 58.4kg으로 나왔습니다. 육류 소비량이 쌀을 추월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을 덜 먹고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의존도가 높아진 게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에 72만 7천 헥타르였던 벼 재배 면적을 내년까지 69만 헥타르로 줄이는 계획안을 마련해서 보고했습니다. 네. 관련 지자체나 농가에서도 이에 대한 좀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벼 대신 가루쌀이나 콩, 또 밀과 같은 대체 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마련이 되고 있고요. 지자체는 농가가 이러한 전환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마련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국민들의 이런 식습관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몸에 멍이 든 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학교에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군 몸 곳곳에서 멍자국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30대 친아버지와 40대 의붓 어머니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 있는 우려 때문에 일단 둘 다 체포는 한 거고요. 갑자기 오게 되니까 진술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도 나가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학교 측 연락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담임쌤이 이제 학교 안 나와서 최근에 아마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체험학습이라든가 학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좀 있은 거죠.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멍자국은 아이가 자해에 생긴 거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두 동생을 부모로부터 분리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무인 경비 시스템 KT텔레캅을 이용하는 일부 사무실과 가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이 안 열린다. 안에서 지금 갇힌 상황이 된 거죠. 통화 자체가 뭐 아예 안 된 상태인데다가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다고. KT텔레캅 관계자는 시스템 관련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병 환자인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아들의 증상이 심해지자 강제 입원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입원을 거부하는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을 70대 노모 혼자 병원에 데려가긴 어려웠던 만큼 사설구급대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사설구급대원 2명은 A씨가 저항하자 양손을 묶고 어깨를 눌러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A씨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며 경찰과 5분가량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으켜 세워진 A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구급대원과 경찰이 실랑이 하는데 정신이 팔려
숨을 잘 쉬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A씨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눈물 막 흘리면서 제발 옷을 입혀서 병원에 가자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목이 팍 꺾이는 거예요. 목이 팍 꺾이고 입이 까매졌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아 애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제압과 연관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체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발생하는 급성 심장사가 사인이라는 건데 여기에 심장비대증 등 A씨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지병이 급사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제압 행위로 A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인력 요청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출동한 사설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에 대해 A씨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파출소 직원 2명의 조치엔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1월 고용 통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은 저번에 이제 FMC를 해서 기존에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하다가 요번에는 이제 0.25만 올린 베이비 스텝을 했는데 고용 지표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코노미 클럽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제 결정하기 전에 고용 지표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도 0.25를 올렸겠는가? 거기에 이제 버벅거렸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과연 언제까지 할 건가가 약간의 시장에서 좀 뭐랄까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0.25 올렸고 이제 3월 달에 0.25 정도 올리면 아마 거의 꼭대기까지 왔을 거다. 이제 더는 안 올릴 거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고용 지표가 이제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고용 지표가 좋은데 시장은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상황의 이제 바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자리도 많고 너무 상황이 좋으면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살 거고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다. 그럼 연준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리겠네.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의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버벅거렸다는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다른 결정을 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즉답을 피했어요. 네네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도 했었고 뭐 고용지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상승 자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긴축 기조를 좀 중단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좋으면 기존에 연준이 목표로 했던 목표치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발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연준의 물가 목표치엔 아직 도달하기엔 좀 멀었지만,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갈 길이 멀긴 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둔화는 좀 시작됐다라는 입장에는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최근에 많이 연준에서 나왔었는데 그거는 원래 사전적 의미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을 때 그 인플레이션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의미인데 요새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떨어지는 예를 들어 뭐 9%가 6%, 7%, 6% 그 상승률 자체가 떨어지는 그 디스인플레이션을 쓰고 있는데 이게 연준 의장의 얘기로는 상품 시장은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나오는데 정작 더 큰 시장이죠. 주택 시장하고 서비스 시장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봐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연준이 언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번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본다면 되레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FOMC 때 어떤 그 0.25 올리고 나서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요번 이제 이코노믹 클럽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볼 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요번에 올리고 3월에 한 번 더 올리면 거의 상단까지 오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5% 내외 정도. 그런데 좀 이번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CME 패드워치를 보면 3월에 올리고 5월에도 한 번 더 올린다 가능성이 확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상단이 좀 시장에서 보는 것도 많이 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꼭 이번 연준 의장의 발언보다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일단은 추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도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은 지난 그 연준 회의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별로 이제 차이는 없습니다. 네. 또 그 이전에 고용 지표도 나왔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제는 상승했지만 이제 그 이전에 며칠 동안은 좀 하락세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됐고 이번에 올라간 이제 뉴욕 증시가 이번에 상승했던 이유는 기술주들이 생각보다 좀 실적들이 좋게 나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챗 GPT라고 그러죠. 네. 예, 그 영향이 생각보다 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요인이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완전히 IT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떤 시장의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있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뉴욕 증시가 모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하는 계획 도시에 각종 혜택을 주겠다라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혜 시비 또 형평성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 아마 만들어진 지 한 20년 정도. 우리가 보통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연한은 30년 기준인데 그것보다 땡겨서 이제 20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요 5개 지역이 이제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수도권은 물론이고 서울에도 이 20년 된 연한 그 만들어진 그 기간보다 더 오래된 지역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이 지역에만 특혜를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 500%라 용적률이라는 게 재건축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기존에 살던 가구 수보다 확실히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수익이 남고 이제 부동산이나 건설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혜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인데, 근데 요게 좀 정부 얘기로는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뭐 서울에도 고덕이나 뭐 개포나 이런 데도 해당될 수 있고, 뭐 광주 상무지구나 뭐 이런 쪽 부산 해운대나 이런 데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 이제 특혜가 이 특별법이 과연 이제 기존에 계획했던 일기 신도시만 해당될 거냐 아니면 전국이나 또 다른 수도권으로 넘어갈 거냐 요건 아직은 좀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70년 만에 한국 외환시장이 이제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이 되고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워낙 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은 이유는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기가 좀 까다로운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시간 연장은 또 다른 이슈고 뭐 그거 2시간 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큰 뭐 불안 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존의 우리 외환시장은 이제 원화에 대한 교환, 거래, 금융거래 수요는 많지만은 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또 기관들이 참여도 못하고 이게 NDF 시장이라는 역에 선불한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파생 상품이죠. 우리나라 원화를 어떤 기본 상품으로 하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데
이게 규모가 우리나라 원화 시장은 세계 그 외환 시장 자체 현물환 시장의 뭐 한 16위 정도 순위밖에 안 되는데 NDF 시장은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훨씬 NDF 시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급에 의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기관 간의 어떤 선물 거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이 영향을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부가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에 외국 기관들을 좀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워낙 그 외환 거래의 통로가 좁기 때문에 금방 환율이 변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넓히자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외환 위기가 또 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시장을 개방한다면 투기 세력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외환 위기와 지금의 우리나라 뭐 단기 외채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경제 발전 수준에 맞게 우리나라 외환 시장도 규모가 좀 커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개편안이 또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를 끌어올리는 인양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수색 범위를 대폭 넓혀 나머지 실종자 4명을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신안 대비치도 부근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 안전한 수색과 인양을 위해 조금 더 물살이 약한 대허사도 인근 해역으로 18km 정도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나빠진 기상 여건이 변수입니다. 현재 전남 신안 해상 조류가 빠른 데다 너울성 파도까지 일고 있어서 해경은 인양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실종자 수습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찾고 싶은 가족들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실종자가 선체 내부에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은 안에 있기만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뭐 저희가 뭐 계속 해달할 수는 없는 거고. 청보호가 있는 수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채 30cm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3,000여 개의 통발과 어구가 어지럽게 엉켜 있어서 선체 내부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통발에 3,000개 실려 위쪽에 있는 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그게 다 쏟아져 내리는데 거기에 줄들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게 풍선처럼 다 아래쪽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아래쪽에 다 매달려 있을 겁니다. 해경이 인양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빨리 수면 위로 끄집어내야 선체 내부를 수색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갑자기 물이 차 침몰한 경위를 밝히는 것도 사고 선박을 수면 위로 올려놔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선체 전복 원인 조사를 위해 선체 인양 후 국가수, 해양교통안전공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경과 해군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사방 5.5km씩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보낸 이른바 정찰 풍선을 격추한 뒤 중일 관계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히고 중국의 거듭된 방문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일본 동북지방 센다이 상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격추한 이른바 정찰풍선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2021년 9월에는 아오모리에서 또 다른 비행물체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될 만큼 화제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정찰풍선을 격추한 뒤에야 영공에 들어온 물체에 대한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我が方の手の内を明らかにする恐れがあるということからお答えを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政府として公表すべき事象は確認されておりません。 지난 3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성 장관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중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른 시일 안에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이틀 뒤 정찰 풍선 격추와 함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중국 방문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秦剛外交部長から改めて招請があったところでありますが、現時点において何ら決まっていることはございません。さまざまな状況を踏まえつつ、引き続き具体的な時期を調整をしてまいります。 일본 정부는 과거 나타난 비핵 물체가 이번 정찰 풍선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상회담 후 일본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의 날선 대립 속에 중국과의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갖고 국내외 정치, 경제, 외교 현안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최근 정찰 풍선을 보낸 중국과 핵 위협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 절반 이상이 같은 재단 소속 요양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A 요양원. 지난해 장기 요양급여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양시설 잘못으로 업무정지를 당하면 입소자들을 다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요양원은 운영재단이 같은 B요양원으로 입소자 16명 가운데 10명을 옮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A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업무정지 처분을 미뤘고 재심사 기간 시설 리모델링을 이유로 입소자들을 B요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요양원은 입소자 이동이 끝나자 돌연 이의 신청을 취하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보호자들은 동일 운영자 회피 규정을 피하려고 요양원 측이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똑같은 기관으로 옮기는 거는 당연히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양원 관계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조사가 진행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 요양원을 옮긴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소자들이 옮겨간 B요양원에서도 복사해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최근 입소자 학대 사건이 확인돼 지자체로부터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곳 요양원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요양원 측이 이런저런 대응을 하는 동안 업무정지 집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에서는 한 재가 요양시설이 업무정지를 당하자 지인 명의로 다른 요양시설을 내 입소자를 옮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으로 감독 책임이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 나뉜 현실을 지적합니다. 불법적 내지는 편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뭔가 그 부분들을 방지하고 막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각종 꼼수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촘촘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해 노동 분쟁 사건 가운데 집단 분쟁은 감소했지만 개인 분쟁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조업체 생산라인 그룹장인 A씨는 지난해 근태를 두고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직원들이 조퇴하거나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자 근무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A씨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정신적 압박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최종적으로 회사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이례적인 판단이 나온 겁니다.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이 같은 노동 분쟁을 처리한 사건은 16,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나 정직, 감봉 같은 징벌이나 차별 시정을 요구한 개인 분쟁이 13,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5.8% 늘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155건에서 240건으로 54.8%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과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복수노조, 부당 노동행위 등 집단 분쟁 사건은 2,4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7.4% 줄었습니다. 노동위는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수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 기간보다 6배 이상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위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 비용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선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 관계자들의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뒤 해당 보고서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에 따라 보고서 작성자에게 문서를 삭제하라고 회유하고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FAI 월드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개최지인 전북 남원시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남원 주민 600여 명은 춘향문화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해 대회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해 10월 6일부터 9일 사이 열리는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산하의 국제항공연맹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드론 스포츠 대회입니다. 가수 이승기 씨가 공개 열애를 이어오던 배우 이다인 씨와 오는 4월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랑하는 이다인 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오는 4월 7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다인 씨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영원히 자신의 편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6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여기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대기질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중서부 지역부터 먼지 농도가 옅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 광주는 0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은 상태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부산이 14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영남 지방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